여기 한 남성이 서류 뭉치가 가득 쌓인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한국 때문이라고 말하며 한국 때문에 대만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민청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파커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타이베이에서의 업무는 그저 평범했거든요. 관광객들의 입출국을 체크하고 국경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게 주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치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에요. 그 모든 일은 어느 화요일에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화요일은 원래 한가한 날이었거든요.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뽑아들고 여유롭게 이메일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화요일은 좀 달랐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제 동료 메이가 다급한 얼굴로 저한테 달려오더니 걱정 가득한 눈으로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데이비드, 이거 좀 봐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이 점점 더 커졌죠. 그리고 메인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거의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타이완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수가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머무는 비율이 200%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1년이나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메이한테라기보다는 그냥 제 자신한테 말한 거였어요. 메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더 심각해요. 3페이지를 봐요. 메이가 가리킨 페이지를 넘겼다가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급증의 이유가 뭔지 적혀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어렵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기 전에 일단 타이완에 들렀다가 가려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타이완에 그대로 남아버린 거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위기의 시작이었거든요. 타이완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법 체류하게 될 거라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의 시스템도 공간도 대처 계획도 전혀 없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상황은 더 미쳐갔어요. 제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이메일은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다들 대답을 원하고 해결책을 찾길 원하고 기적을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내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또다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밖을 내다봤더니 공원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군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갈 곳 없는 태국인 이민자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얼굴이 아주 어두웠죠. 데이비드,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분이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공원에 불법 텐트촌이 생긴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일자리 잃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의 무게가 어깨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알아요, 부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태를 감당할 시스템이 전혀 없었거든요. 부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빨리요. 방법을 생각해봐요. 뭐든지 다 동원해서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이미 머릿속은 온갖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이 쓰는 최신 기술도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 교육도 필요하고 새로운 정책도 마련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필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바로 그거였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와 통계 자료, 그리고 반쯤 비워진 커피 잔들로 가득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쯤 창밖 공원을 바라봤어요. 텐트들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이 위기를 상기시켜주는 눈에 띄는 증거물이었죠. 저는 다시 컴퓨터로 시선을 돌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아직 모든 해결책이 마련된 건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고 그걸 지금 당장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요. 아침에 조용한 하루를 기대하며 출근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마치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동네 자치위원회에 있는 첸 아주머니네요. 파커시 공원에 텐트가 더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다그치듯 물어보시네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걱정하시는 마음이에요, 첸 아주머니. 저희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저희한테 시간이 없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상사에게서 온 건데 제목부터 심장이 철렁했어요. 긴급 불법 체류자 관련 새로운 보고서. 이메일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불길한 내용이었어요. 비자 만료 후에도 타이완에 남아있는 태국인 숫자가 또다시 2배로 늘었더라고요. 그냥 맨손으로 새는 댐을 막으려는 기분이었어요.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동료 메일을 보니 그녀도 전화 통화 중인데 얼굴에 짜증이 가득해요. 또다시 화난 민원인과 통화 중인 게 확실했죠. 통화를 마친 메이가 제 책상으로 걸어왔어요. 데이비드,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메이가 제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이건 규칙을 새로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니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알죠, 메이. 근데 어떡해요? 우리 컴퓨터 시스템도 구식이고 인력도 부족한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늘려줄 생각도 없잖아요. 그때 상사가 들어왔어요. 피곤하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데이비드, 메이 할 얘기가 있어요. 윗선에서 계속 저한테 닥달을 하네요. 해결책을 찾으라는데 당장 필요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상사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 2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던지고 받았지만 전부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했어요. 마치 너무 빠르게 도는 회전목마에서 내릴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쓰는 기술 같은 거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말했어요. 얼굴 인식이나 지문 스캔 같은 거요. 상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데이비드. 우리한테는 없는 돈.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는 패배감만 밀려왔어요. 티스푼으로 빗물을 다 퍼내려는 기분이었죠.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매일 새로운 문제가 터졌어요. 현지 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든다고 불평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졌다고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밤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사무실을 나서는데 길 건너 공원에 태국인들이 모여서 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추위에 떨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쉼터도 이미 꽉 찼고 사람들을 처리하는 속도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 첸 아주머니와 그 이웃들. 메이가 매일 상대해야 하는 화난 전화들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 뭘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메이가 들어왔어요. 그녀도 전날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데이비드,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사무실 앞에서 항해 시위를 계획 중이래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시위를 시작하면 금방 통제 불능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뭔가 해야 돼요, 메이.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큰일을 해야 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요. 메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뭘 할 수 있죠, 데이비드?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저는 제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기들을, 걱정스러운 얼굴의 동료들을 봤어요. 메이에게 해줄 말이 없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뻔했거든요. 컴퓨터를 다시 켜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요.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거든요. 지금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마치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방법을 찾고 말겠어요. 한밤중에 휴대폰이 울리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눈을 비비며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는데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상사한테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데이비드,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다한 공원으로 와야 해. 상사의 목소리가 굉장히 긴장돼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옷을 걸치고 문을 나섰어요. 대만의 조용한 밤거리를 운전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다한 공원은 합법적인 거주지를 구하지 못한 태국 이주민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이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들이 사방에 있었고 거리엔 뉴스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는 군중을 뚫고 지나가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게 물어봤죠. 그가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현지 음식 장사꾼이랑 태국 이주민들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고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됐어요. 2명이 크게 다쳤는데 한 명은 현지인이고 다른 한 명은 태국인이에요. 속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죠. 공원을 둘러보니 텐트와 임시 거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 살던 태국 이주민들이 두려운 표정으로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 경찰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족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꽉 붙들고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여기에 왔을 텐데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니. 반대편에는 현지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한 여성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 사람들 당장 떠나야 해요. 저는 딱 그 중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현지인들이 왜 화가 났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공원은 원래 야영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태국 이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눈에 띈 건 뉴스 카메라들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촬영되고 있었죠. 이건 분명 TV랑 인터넷에 곧 퍼질 거예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뭔가 해야만 할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때 동료 메이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녀도 저처럼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해, 데이비드.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빨리 행동에 나서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죠.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는지 떠올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꼭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위기와 맞닥뜨린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릴 때였어요. 특히 한국 쪽의 도움도 필요했어요. 그쪽은 비슷한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죠. 첫 번째 번호를 누르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에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피크닉을 즐겼던 그 공원이 이제는 갈등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밤 이후로는 모든 게 변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낼 거예요. 꼭 해내야만 했어요. 현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태국 이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니까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머릿속에 계획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꼭 해내야만 했어요. 우리 도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면서 다한공원에서 벌어졌던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겁에 질린 태국 이주민들의 얼굴, 화가 난 현지 주민들의 외침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어요. 뭔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걸 해내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밝게 빛나는 화면이 피곤한 제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듯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먼저 이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썼어요. 지진 후에 사용하는 텐트처럼 큰 텐트 안에 침대랑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 상상했어요. 이렇게 하면 공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는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을 더 빨리 본국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비행기를 예약하는 과정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죠. 작년에 참석했던 컨퍼런스에서 본 시스템이 생각났어요. 그 시스템에 대해 잘 아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타운홀 미팅, TV 인터뷰,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같은 걸로 대화할 방법들을 적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거든요. 글을 쓰는 동안 전화기가 계속 울렸어요. 모두 당장 답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전화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했어요. 이번 계획은 서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새벽 3시쯤 한국에 있는 친구 진호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가 이민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항상 새로운 기술에 대해 얘기했었거든요. 밤중이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진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졸린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데이비드, 지금 몇 시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진호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저는 서둘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설명했어요. 진호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와, 진짜 힘들겠는데 이야기가 끝나자 진호가 말했어요. 근데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요즘 새로 도입한 시스템이 있는데 사람들이 입국할 때 얼굴이랑 지문을 동시에 확인해. 불법 체류자를 잡아내는데 엄청 효과적이야. 그 후 1시간 동안 진호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컴퓨터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몇 초 만에 그 사람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만에서도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부 보내줄게.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들도 소개해줄게. 너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통화를 끊을 때쯤 해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은 피곤했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진호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 내내 모든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명확한 계획으로 만들었어요. 임시 거주지, 더 빠른 본국 송환 절차,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올 새로운 기술에 대해 썼죠. 여기에 더해 대중과 소통하고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가했어요. 아침 9시에 저는 상사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긴장되긴 했지만 결심이 확고했어요. 제 계획을 건네주고 설명을 시작했죠. 데이비드, 이거 대단한데? 그 상사는 계획을 읽으면서 말했어요. 모든 걸 다 생각했구나. 근데 이걸 다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할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도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잖아요.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상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가 한 말을 곱씹는 것 같았죠. 결국 상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데이비드. 해보자. 오늘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할게. 제 온몸에 안도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아직 할 길이 멀었지만 이게 바로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상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24시간 넘게 잠을 못 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더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대만의 현지 주민과 이주민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거든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고 저는 아직도 사무실에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정말 정신없이 바빴고 그 한가운데 제가 데이비드 파커가 있었죠. 또 늦게까지 남아있네요. 메이가 두 잔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인이 절실했거든요. 고마워요, 메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이민자 위기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마치 작은 댐으로 홍수를 막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임시보호소를 마련하는 거였어요. 더는 사람들이 공원에서 살게 놔둘 수 없었어요. 이건 그들에게도 현지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보호소를 열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타이베이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침대도 있었고 화장실과 식당도 갖춰져 있었어요. 첫 번째 이민자 그룹이 버스를 타고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한 7, 8살쯤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낡은 테디베어를 꼭 쥐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 아이가 겁에 질린 커다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괜찮아, 제가 서툰 태국어로 말했어요. 제 태국어 실력이 별로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요. 여기 안전해요. 그 아이가 저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우리의 계획을 좋게 보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성난 시위대가 몰려와 있는 걸 보고 일어났거든요. 돌려보내라. 그들이 외쳤어요. 우린 그들을 원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더 나은 삶을 찾으러 온 것뿐인데. 하지만 분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변화는 언제나 무서운 법이니까요. 특히 이렇게 빠르게 찾아올 때는 더더욱요. 우리는 단지 보호소만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민자들의 신분을 빨리 확인해야 했거든요. 일부는 머물 권리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와 메이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이민 변호사들과 이야기하고 더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었죠. 마치 계속 모양이 변하는 커다란 퍼즐을 맞추려는 것 같았어요. 데이비드, 이거 봐요. 어느 날 메이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번 주에만 500건을 처리했어요. 지난달보다 2배는 늘었어요. 저는 활짝 웃었어요. 느리긴 하지만 진전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서류만 처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 진짜 삶을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한 가족에게 그들이 더는 머물 수 없다고 말해야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어머니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10대 아들은 저를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쳐다봤어요. 정말 저를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무기력하게 말했어요. 더 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일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순 없었어요. 규칙을 지켜야 했죠. 아무리 가슴이 아프더라도요. 그렇지만 기쁜 순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국경에서 헤어진 엄마와 아들이 다시 만났을 때요.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웃으며 재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이민자들을 돕는 동안 현지 주민들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들도 두렵고 화가 나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타이베이 곳곳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어요. 가능한 한 많은 미팅에 참석하려고 노력했죠. 때로는 사람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던 거였어요.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모임에서 한 노인이 제게 말했어요.
그냥 두려운 거죠.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린 모두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해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연민이 필요하거든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난 시위가 줄어들었고 점점 더 많은 현지 사람들이 보호소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아 공항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죠. 첨단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들의 얼굴과 지문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첫날 시스템을 가동할 때 저는 숨을 죽였어요. 과연 이게 작동할까? 불법 입국 시도를 정말 잡아낼 수 있을까? 갑자기 화면에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시스템이 가짜 여권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적발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작동했어요. 해냈어요. 메이가 제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갈 길이 멀었죠. 아직도 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처리해야 할 사건들도 많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공원에서 현지 아이들과 태국 아이들이 같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피곤했지만 희망이 차올랐어요. 내일도 또 긴 하루가 되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나은 상황을 만들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그걸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음 공원 입구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얼굴에 느끼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여기가 혼잡하고 어수선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소풍을 즐기고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원이 다시 제 모습을 되찾아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데이빗,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동료인 메이가 손을 흔들며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녕 메이. 메이가 제 옆에 도착하자 제가 인사했어요. 여기 완전 달라졌지 안 그래? 메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공원을 둘러봤어요. 진짜 밤과 낮이 따로 없네. 텐트가 공원 가득했던 때 기억나? 저도 기억이 났어요. 그땐 정말 힘든 시기였죠. 공원엔 갈 곳 없는 태국 출신 이민자들이 가득했어요. 싸움도 자주 일어났고 사람들은 겁에 질리고 화가 나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실을 조금씩 보고 있는 거죠. 산책할래? 제가 메이에게 물었어요. 메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공원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 큰 싸움이 있은 후 우리가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모두가 알았죠. 저는 밤새워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웠고 쉽진 않았지만 상사들도 그걸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우리 임시 쉼터 세웠던 거 기억나? 제가 메이에게 물었어요. 메이가 웃었어요. 어떻게 있겠어? 우리 완전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준비했잖아. 그 쉼터들이 큰 도움이 됐죠. 이민자들을 공원에서 내보내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밖에서 잠을 자게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을 더 빨리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좋은 삶을 꿈꾸고 온 사람들을 만나면 돌려보내는 게 마음 아팠죠. 하지만 규정을 지켜야만 했어요. 걷다가 저는 현지인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축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저거 봐. 제가 메이에게 축구하는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화내던 때 기억나? 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 우리가 마련한 지역 커뮤니티 모임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 맞아요. 우리는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나누고 이민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항상 쉬운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공원 한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 앞에서 멈췄어요. 몇몇 아이들이 오리에게 먹이를 주면서 오리가 꽥꽥거리고 물을 튀기자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메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새로 도입한 컴퓨터 시스템은 잘 돌아가?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우리 계획 중 가장 좋은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쪽에 최신 이민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대만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잘 돌아가. 제가 말했어요. 어제도 몰래 들어오려던 사람 3명을 적발했어. 메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와, 대단한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든 걸 종이로 처리했었는데.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우리 계획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위협적인 전화나 메시지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공원에 있던 불법 캠프는 사라졌고 범죄율도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있잖아, 제가 공원 출구에 다다르며 메이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 메이가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맞아, 데이빗.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단 훨씬 나아졌어. 맞아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이민 문제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간단한 해결책이 없죠. 그래도 우리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공원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소풍을 마치고 짐을 챙기고 있었고 아이들도 놀이터를 아쉬운 듯 떠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해낸 일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큰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찾아냈죠. 대만을 이곳 사람들과 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만족스러웠어요. 우리는 폭풍을 이겨냈고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메이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기대됐어요. 미래는 밝아 보였고 어떤 도전이 오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